네, 대장동 의혹과 서해 피격 사건에 연루된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두 수사 모두 최종 윗선 관여 여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뻗어가게 될지 곽관영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조현삼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봤지만 지금 압수수색 그러니까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닷새 만에 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부원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이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닷새 만에 다시 진행됐습니다.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전방위적인 수사가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는 거고요. 김용 지금 부원장으로서는 사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김용 부원장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김용 부원장이 이 8억 원이라는 이 불법 정치 자금을 실제로 수수했는지의 여부가 지금 이 사건의 아주 뇌관이자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지금 남욱, 그다음에 정민용, 유동규로 이어지는 돈의 흐름들이 여러 가지 증언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자금이 이 라인을 넘어서 대선 당시에 정말 그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부원장에 전달되었다면 이게 집단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비리 차원으로부터 이 네. 정치권을 정말 흔들 수 있는 대선 불법 자금으로 비화되고 확대될 수 있는 측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르지 않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 아마 여기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사활을 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닷새 만에 당사에 대한 지금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까지 얼만큼 진행됐는지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민주당에서는 이런 상황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 재수사가 들어갈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조금 의문이긴 했었습니다. 예. 네.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을 함에 있어가지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민주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김용 부원장이 실제로 충분한 횟수도 굉장히 적고요. 관련해서 자료가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한 번 더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통해 가지고 절차상의 하자를 극복하고 싶다라는 의지이신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는 압수수색에 대해서 검찰이 일종의 대외적으로 민주당, 민주연구원이 뭔가 부정한 집단인 것 마냥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효과의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사실 좀 그런 우려도 조금 있긴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이렇게 나왔는데 법적으로 계속 막아설 수 있는 겁니까 민주당에서? 법적으로는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예. 언젠가는 민주당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막는다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미 말이 나왔었죠. 예. 공무집행 방해죄라든가 그런 언급까지 나왔기 때문에 글쎄요. 만약 이걸 막을 수만 있지 않을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궁금한 게 압수수색을 집행하라고 영장이 나온 상황에서 영장을 받아놓고 집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까? 그거는 검찰이 결정하기 나름인데요. 어찌됐건 압수수색이 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색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응해야 될 의무가 있겠죠. 예. 근데 이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나서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정치적인 목적이 담겨 있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격렬하게 다투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떠한 실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검찰이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 부원장 구속됐고 구속 후 첫 소환 조사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고 돈은 현금으로 오고 갔다라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도 이것을 입증해내는 것들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일 것 같거든요. 물론입니다. 이게 불법 자금을 무슨 계좌로 주고받거나 수표로 예.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증거를 찾아낸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의 경우에는 증언이나 진술에 의존하는 예.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에서 얼마 전에 밝힌 것과 같이 이 정민용 씨의 자택에서 우리 유동규 본부장의 측근 이모 씨와의 접촉 정황이 발견된 CCTV를 확보했다라든지 이런 식의 뭐 정황 증거들, 물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긴급 체포로부터 지금 구속까지 이르기까지 지금 이런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면 저희가 예상하기로
나름대로 검찰에서는 이 의혹들을 검증할, 그러니까 이 혐의를 입증할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를 좀 찬찬히 지켜보면 될 일이다. 저는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김용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에게서 받은 8억 4,700만 원 중에 6억 원은 대선 자금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근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검찰에서 모든 수사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인 외부에서 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좀 쉽지 않은 건 현실입니다. 네. 근데 어찌됐건 법원에서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 한번 법원에서 한번 판단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다라고 봤으니까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구속영장 발부를 발부로서, 했을 텐데 앞으로 뭐 차후 구체적인 증언과 증거가 나와야겠지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술과 증언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대선 자금 관련된 사건이에요. 예. 직전 대선 후에서 1,600만 표를 얻은 대선 후보를 대선 자금을 통해서 형사 처벌에 이르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과연 법원에서 단순한 진술과 증언만으로 이것을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볼지 사실은 좀 의문이고요. 나머지는 검찰에서 그 입증 책임은 오롯이 검찰에게 있으니까 검찰의 몫으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곽 위원장이 말한 CCTV라든지 그 외에 보도되고 있는 뭐 메모라든지 이 정도의 증거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CCTV는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물증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CCTV에 구체적인 정황이 다 담겨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 이모 씨로 추정되는 그분 이 이사가 현장에서 정민영 변호사에게 뭔가 자금을 전달하는 모습이 찍혔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과연 이 자금이 유 본부장한테 넘어갔고 이게 김용 부원장한테 넘어갔고 이게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에게 넘어갔는지를 입증하는 게 그 하나의 CCTV로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메모 같은 경우에도 보통 메모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반복적으로 작성된 메모인 경우입니다. 네. 근데 단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몇 월 며칠 내가 누구에게 뭘 줬다라는 그러한 그 정도의 메모만으로 과연 이게 혐의가 입증이 될까 좀 의문스럽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좀 주시해서 봐야 되는 것이 그 메모가 지금은 언론에 노출돼 있는 게 뭐 메모다라고 해서 내용이 어느 정도 앞뒤로 다른 것들도 있는지 이거 한 건만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좀 봤을 때 뭐 반복적이고 다른 사건과 관련된 메모도 좀 기재가 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메모에 대한 효력은 좀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보통 증명력이 인정되는 예. 메모라고 하는 것은 보통 예.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죠. 장부의 수준에 이르는 메모였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시겠죠. 예, 지금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밝혀낸 내용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서 남욱 변호사도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건데 2014년에 정진산 실장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라는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2014년이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됐던 해고요. 정 실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워낙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이게 수사가 조금 더 진전될 것이냐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점점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밝혀지고 있고 물론 본인은 지금 부인하고 계시지만 그건 차후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 될 일이고요. 이 대장동 저희가 일당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이익을 공유하면서 함께 일해온 팀과 같은 그룹입니다. 그리고 이 정진상이라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의 정말 복심으로 알려진 그런 최측근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대장동 저희가 2회전 대장동 2라운드라고 부르는데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이것이 대선 자금과 관련된 일이다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지금 정치권으로 비화되는 문제인 만큼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정진상이라는 사람에게까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루되어 있지 않나라는 의혹은 당연히 검찰로서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연히 또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걸 법률적으로 좀 궁금한데 지금 두 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검찰이 바라보는 수사 방향성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뭐 화천대유, 천하동인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했었던 초기 대장동 수사 때와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정치 자금, 대선 자금이다라고 바라보는 이 지금의 검찰 수사의 방향성이 좀 다를 것 같고 적용되는 혐의도 다를 것 같아서 이것들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들 하시죠. 예. 그 부분 때문에 아마도 지금 그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더니 최근에 들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뭐 뇌물수수 관련된 법 조항을 적용하겠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면 개발 특혜 의혹이면 그런 건 어떤 죄가 적용이 되는 부분인 겁니까? 개발 관련해서는 예. 아마도 횡령과 배임 같은 그런 부분들의 재산 예. 범죄가 아마 연루가 될 가능성이 높았겠죠. 네. 근데 이거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됐는지, 입증이 좀 불명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뭐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외부에 알려지고 있는 바대로라면 정치자금법이라든가 뇌물 같은 네. 정치 관련 범죄로 지금 전환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됐건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선 자금 관련된 야당에 대한 탄압과 압박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 그것들 아마 민주당이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산 범죄에서 이게 정치 범죄로 가다 보니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고 이게 정치권으로까지 영향이 더 크게 퍼지는 것 같아서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측면이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 수사가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대표와 그다음에 당시 그 윤석열 후보가 그 대선에서 격돌했을 때 둘 중에 한 명은 지면 이거 법정 공방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검찰의 수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 하고 있는 비판도 사실은 예견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미 정치적으로 이렇게 비화한 만큼 정면 돌파하는 것은 필요하고요. 이것을 지금 와서 뭐 과거에 했던 것처럼 이게 어떤 그 개발 이익을 나눠 먹기 위한 어떤 일종의 그룹별의 개인적인 그런 비리 이렇게 보기에는 이미 지금 수순 지나간 것 같고요. 어쨌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나면 이 본질이 뭐였는지 그때 가서 저희가 판단해 보면 될 일이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오늘도 법원에 출석을 하게 됐는데 유 전 본부장의 이렇게 입장이 선회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회유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좀 하는데 유 본부장 본인은 최소한 회유되진 않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본인이 회유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걸 회유라고 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모든 그 공방에서 진술과 증언만으로 입증되기는 참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건에서도 물증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회유라는 것들은 어찌됐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한 정황이 보이고 예. 오랜 기간 동안 관련된 진술을 전혀 하지 않다가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입국 전에 특정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뭐 이재명 그 당시 시장에 대해서는 전혀 뭐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진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돌연 그 남욱 변호사와 그 유동규 본부장이 그 1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모든 관련 사안을 뭐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진술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회유에 대한 의심이 있지 않나 싶고 시점도 참 묘하지 않습니까? 유 본부장이 딱 그때 구속에서 풀려났고 자유의 몸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언론사들과 계속되는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의혹들을 좀 불거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욱더 그에 대한 심증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께서는 그럼 이렇게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 회유만 있다고 보십니까? 혹은 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아마 뭐 상실감이라든가 뭐 섭섭함 그런 뭐 것들이 아마 상존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유에 대한 의심을 하는 이유는 이 법 자체가 지금 정치자금법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자금법은 다른 범죄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그 유동규 본부장 입장에서는 형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막대한 규모의 횡령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거나 아니면 뇌물을 내가 막대한 뇌물을 받았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지금 전달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예. 아무래도 형량에서도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어떻습니까? 위원장께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폭로전까지 예고하면서 입장을 바꾼 이유 어떤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 주말에 이렇게 좀 지켜보면서 흥미롭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유동규 본부장이 마치 무슨 순교자인 양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론전을 오히려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본질적으로 봤을 때 이 유 본부장도 지금 검은 돈에 연루된 어쨌든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사실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은 일단 들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 본부장의 어떤 그 증언을 통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지금 검찰 수사의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회유나 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야당의 지금 공세는 저는 전형적으로 어떤 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프레이밍이다라고 보고 싶고요. 유 본부장이 1년 동안 이렇게 증언하지 않다가 갑자기 입장을 선회하게 된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공판상의 전략상의 이유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뭐 꼬리자르기나 어떤 그 이재명
대표께서 하신 어떤 그런 행동들에 대한 배신감 뭐 이런 것들도 본인은 밝히고 있는데 저는 가장 결정적인 건 사실은 이 정권 교체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지난 그 기간 동안 의리를 지키고 그렇게 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본인이 그 정권이 재창출된 이후에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풀려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어떤 일말의 희망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선 이후에 그런 희망들이 어느 정도 사라졌고 검찰에서 다시 한번 이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재수사를 진행하고 계속해서 압박해오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으로서는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그것이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결정적인 이유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그 인터뷰 내용을 봐도 그렇고 돈을 줬다라는 그 인물들은 받았다라는 인물들은 김용 부원장 그리고 정진상 실장 요 정도 라인이고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줬다라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다 보니까 민주당 측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은 도중에 그래서 배달 사고가 났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직접적으로 줬다라는 게 입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이런 부분을 또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어떤 검찰이 어떤 더 수사를 통해서 입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우선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이게 대선 자금으로 전달받은 바가 없다라는 주장이 우선이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뭐 김영 부원장에게 전달된 그런 정황들이 확인이 되었다. 그러면 배달 사고에 아마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그렇다면 김영 부원장이 과연 이 부분을 대선 자금으로 사용한 게 맞는 것인가? 그다음에 이재명 대선 캠프로 들어간 게 맞는 것인가? 이 부분 소명은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대부분의 모든 문제가 현금으로 전달된다거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자 진술만으로 과연 이 부분이 소명이 될까? 아마 구체적인 다른 정황, 다른 물증들을 확보하는 데 아마 나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달 사고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이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또 어려운 형국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김용 부원장에 대한 수사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이 뇌관인 이유가 이게 윗선까지 어떻게 전달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모든 수사 과정들이 저에게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언론에 공개된 여러 가지 그 증거의 편린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추가적인 어떤 정말 윗선까지 전달됐다는 증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저희가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안 마지막으로 이제 워낙 정치적으로도 엇갈리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의 해당 수사를 정치적으로 좀 치우치지 않고 이 법률적으로만 좀 바라본다면 어떤 데 좀 중점을 두고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이것만 좀 마지막으로 변호사로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물론 이걸 정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보기가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예. 분명히 있습니다. 어찌됐건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 일부분 소명된 부분도 있고 혐의가 입증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 대장동 개발에 있어가지고 그 개발 이익을 특정 집단이 가져간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이것이 과연 특정 정치인에게 정치 자금이 흘러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오히려 대장동 문제가 희석될 수 있다. 오히려 대장동 문제는 대장동 자체로만 집중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돈의 흐름들이 이 대표로 정확하게 향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 앞으로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대체하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법과 관련된 건데 정치적인 걸 또 때려야 뗄 수 없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됐습니다. 서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는 서훈 전 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과 공모했다. 이렇게 적시가 된 상황인데 전 정부의 안보 라인에 대한 소환이 시작되는 건가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떤 그 국민 한 사람의 국민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실추시키려고 은폐하고 조작했는가 왜곡했는가 이거에 관련된 측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정부의 그 안보 그다음에 정보 라인에 있었던 고위직들을 모두 다 철저하게 수사하는 일은 저는 불가피하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지금 구속된 그 두 분 이외에 다른 분들, 그 이 수사란에 있었던 고위직 다른 분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그렇고 전직인데 지금 이 상황이 증거를 뭐 인멸할 수 있는 상황인가라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좀 사실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긴 한데 서욱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전직 장관이시고 그리고
그 검찰 수사 단계에서 상당 부분의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 동의하신 부분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달라지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지금부터는 밈스 그 정보를 삭제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연 이게 그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짓인지 아니면 허위 왜곡을 위해서 한 것인지 그런 판단의 문제일 뿐인데 이걸 가지고 그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했었는데요. 예. 어찌됐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법원에서 봤을 때는 그 당시 안보 라인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을 일정 부분 소명이 되었다. 검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이상의 그 안보 라인 수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서 전 장관처럼 국정원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박 전 원장도 좀 비슷한 그 수사 절차를 좀 밟게 된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마도 그럴 거고 또 본인께서도 인터뷰에서 말씀하시기에 본인에게 수사가 들어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지금 이 전직 장관들인데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겠느냐 뭐 이런 식의 그 비판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 여러분들의 증언들을 크로스 체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애초에 이 사건을 은폐 조작하려는 지시가 있었고 실제로 어떤 정보를 삭제하거나 뭐 왜곡하는 시도가 있었고 그리고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국민들께 발표하는 그런 이르기의 과정까지 이 상황들을 잘 짜맞춰봐야 하는 상황인 건데 만약 여기에 있어서 서로 뭐 말맞추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난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이것들은 구속을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크로스체킹할 수 있도록 수사를 해봐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당연히 거기서 핵심 라인이었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관련해서도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 상황에서 가장 쟁점이라고 보시는 건 어떤 겁니까? 어찌됐건 그와 관련해서 과연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관련해서 그런 정보가 어느 정도까지 그 실체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 보고가 되었는지 그리고 중간에 이런 사실들을 편집한다거나 왜곡한다거나 허위로 조작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지를 아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가장 문제를 제기하는 건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노영민 비서실장을 수사하고 조사하는 거는 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이게 윗선까지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어떤 고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냐.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건 정말 지금 정부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왜냐하면 필요한 일들을 밝히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네. 이런 것들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 그것들은 이런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어떤 중립성 이런 부분들을 또 훼손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진실을 밝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수사들만 해야 한다. 검찰의 몫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조현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